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약도 38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태라는 의미의 포자가 되겠습니다. 이 태라는 의미는 특히 이제 포유류에 있어서 최초의 세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포자는 세포라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태라는 의미의 이 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포라고 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세포라는,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는 의미를 지금 현재 이제 이동통신 쪽에서 차용을 해서 하나의 기지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에리어, 영역을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셀이라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 사회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의 감시 체계를 세포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자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무성생식을 하기 위한 일종의 아기집 같은 그러한 걸 얘기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곰팡이가 피는 이런 것들이 통상 포자, 눈에 보이는 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포라고 하면 혈통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통상 이제 동포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그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동포 그러면은 해외에 사는 같은 혈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포라는 말과 동포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포라는 말은 아예 해외에 거주하는 그 같은 혈통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1교포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1교포들은 국적을 일본을 채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약간의 좀 이질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런 뜻, 사전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교포처럼 해외에 있는 같은 혈통의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중에서 우선 크기가 크다 해서 대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세포라고 해서 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 중에 하나죠. 항원이 외부에서 침범에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하는 기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포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를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뇌를 소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그 기능 단위들 중에 소포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면소포체라고 하는 뇌는 주로 이제 지질,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또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포와 구분짓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와의 그 사람처럼 피부가 없죠, 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의 그 단절 및 그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세포벽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세포막은 세포벽 안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태아가 분열을 할 때 생기는 세포죠. 이 세포는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얘가 예를 들어서 귀 부분에 있으면 청각세포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눈 부분에 있으면 시각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게 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액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포벽 얘기도 나왔지만 역시 액포도 식물세포에만 있는 겁니다. 성장한 식물 중에서 물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액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최소 구성단위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구성이 끝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체라는 한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들이다 라는 의미의 헌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들이다 라고 할 때의 헌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들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엄숙하게 누군가에게, 즉 신이나 또는 왕이나 황제나 이런 이제 그 지고의 존재에게 받들어 드리는 것을 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은 무료, 그러니까 값 없이 드린다라고, 요게 삐침입니다. 값 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드리다, 근데 실제로는 드리다 보다는 바치다 라는 말이 더 맞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헌금 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돈으로 드리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도네이션하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물품을 얘기합니다. 이 헌물 안에는 실물로 드리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헌신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헌신이라고 하면 국가나, 즉 왕이나 황제 또는 신에게 하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헌신하다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어떤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로 확대돼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헌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정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이나 헌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품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하다는 주로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쓰이는 거고요. 또 건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역시 헌정이란 말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만으로는 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제본된 책만이 아니고 문자 체계로 이루어진 그 글 형태로 보관된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문헌 그러면 단순히 그냥 그 문장으로 된 어떤 그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역사의 발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어떤 과학적 그 근거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로 이제 문헌이라는 말로 좁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문헌은 문자 체계를 갖는 보관물은 모두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헌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 경축 또는 감사 이런 마음을 포함을 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헌사도 아까 헌정할 때의 이 헌정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이 헌정하는 말을 우리가 통상 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헌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헌화하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을 그 묵상하면서 드리는 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린다, 지고의 존재에게 뭔가를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그 지고의 존재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거라는 의미의 해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대개라는 의미의 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라는 의미의 개자는 여기서 이제 대개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이 개자는 그런 뜻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주로 윤곽 또는 확실한 뜻, 의미, 의의 이런 것을 주로 개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라는 말은 대개라는 말과 함께 전체적인 뜻이라는 말로 함께 쓰이고 있고, 오히려 그런 뜻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 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개념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 또는 대상의 정확한 의미 또는 의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요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니까 10 중에 8, 9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절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절개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조라는 의미로 절개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찬 또는 기운 있는 그러한 뜻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개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바깥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개론 그러면은 그런 뜻보다는 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특히 어떤 학문에 대해서 입문서 역할을 하는 것을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론은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다. 그러면은 행정학 전체에 대한 총론도 개론에서 다루고 또 뭐 재무행정이라든지 인사행정이라든지 또는 지방행정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그 행정체계에 대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버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얘기하는 것을 개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거시적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의 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세자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 및 한글 단어에 한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